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서산에서 오늘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그랬는데 오는 시간 동안에 버스 창밖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 졸렸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할까요? 연초록 수목의 물결,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좀 미각적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걸 바라보는 제가 아주 재미가 깨를 볶는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목련은 이제 많이 졌는데 아직도 벚꽃이 남아있는 곳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벚꽃들이 마치 시장에서 예전에 팝콘 튀기듯이 막 터진 그런 느낌을 봤어요. 그래서 아주 오늘 행복하게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도 마음이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요, 또 오늘 우리가 교과서를 주제로 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던 내용 중에요, 언어 영역 비문학 독해가 곧바로 논술 제시문 분석하고 상호 연관관계를 갖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문학 독해 지문은요, 논술 제시문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학교에서 비문학 지문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곧 논술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잘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영역 1등급 근거 노트,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요. 언어 영역 문제지인데 제가 이제 사진을 촬영해서 해온 거라 좀 이렇게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지문이거든요. 지문인데 항상 중심문장,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중심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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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핵심어, 중심문장,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제 별표까지 이렇게 치면서요, 이렇게 읽고서 여기에 이제 자세히 보면은요, 문항마다 이렇게 근거가 지문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풀으면은 아주 100%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잘 안 나와서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자료로 올려놓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부분은요, 언어 영역은 이 통합 논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과서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교과서의 내용을 사실상은 통합해서 이렇게 출제하는 것이 바로 통합 논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의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 강의를 듣고요, 실제로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고서요, 한번 통합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주 신기하게 이거는 이 지문하고 같이 맞네, 이렇게 통합적인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바로 통합 논술이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확인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2010학년도 서울대 정시 논술의 문항 2 제시문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요 가지문은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요게 노동 생산성하고 그 다음에 GDP하고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것 정도다만 확인을 해 주세요. 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국하고 다른 국가하고 비교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음 화면요. 자, 여길 보시면요, 요 화면을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본 그런 화면이죠. 그렇죠. 국어 상교과서, 그렇지.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에서 봤던 여러분들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서울대 정신온술 2010학년도 문항 2에 나의 이대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요, 아마 이게 82쪽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라. 그래서 두 번째 줄서부터 27번째 줄까지요. 이렇게 그 지문이 그대로 갔다가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교과서도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가하고 나하고 두 지문으로 연관돼 있다라는 거요. 자,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요거를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언제나 첫 문장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죠?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 경제력이죠.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이라는 것은 어떤 그 힘, 말하자면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우리가 부력이 높은 것도 또 강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할 정도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예. 문화라는 부분, 자, 문화의 힘. 부력이나 강력보다는 문화의 힘을 중시 여기고 있다는 거죠.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바로 요거,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로지 문화이다.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김구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이 문화의 힘, 문화가 바로 우리 나라가 나아갈 그런 길이고 세계 평화의 어떤 핵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는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서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성하기에 넉넉하고 우리 국토의 위치와 기타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또 1차, 2차의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이러한 시대에 서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가 서 있는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마지막 문장 언제나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죠. 결과적으로 김구 선생님께서 이 지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문화의 힘이고 이 문화의 힘이 바로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그런 지름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이 첫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논술 기초편 강의라고는 했지만은 이 강의가 사실상은 실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막 논술을 배우는 학생들한테도요. 서울대학교 정신논술은 가장 어려운 논술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극복해야 될 그런 논술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정신논술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면요. 아마 다른 대학 논술은요.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 정신논술 문제를 보니까 교과서에서 이렇게 지문을 그대로 가져왔던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 지문을 그대로 가져왔던 사실을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런 지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지문의 50% 정도,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는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변형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타 대학도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렇게 지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선생님하고 살펴본 그러한 제시문에 문제가 뭐냐면요. 두 제시문을 기초로 하여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의 주연 배우로 등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그랬네요. 제시하되 다음 사항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사항이냐 하면 현재 우리 부력, 이거는 뭡니까? 아까 경제력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그냥 이거는 군사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게 족한가 과연 현재 우리 시점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우리를 스스로 지킬 만큼 또 우리가 풍족히 살 만큼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나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닌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소원하는 우리 글쓴이의 생각이 현재 시점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할까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종의 이제 requirement 요구사항이라고 그래야죠. 요구사항. 자,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을 통해서 몇 자? 천자로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죠? 논술은요, 절대적으로 지난 시간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논술은 원리가 있다 했죠. 그 원리는 읽는 원리를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쓰는 원리도 논지에 다 그것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문제가 뭐냐? 문화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화를 접근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부력이나 우리의 강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해보는 거죠.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면은 이 문제의 답은 아주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런 답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술도요 마찬가지로요 순서대로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런 순서대로 그대로 정리해서 나가면은요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화면을 통해서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논술에서요 이 문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답안입니다. 이게 서울대학교 측에서 발표한 답안인데요. 아마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답안으로 이제 평가됐던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경제는 세계 10위권을 넘나들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대외적 업적도 이루었다. 그러나 동시에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모순도 생겨났다. 자, 이 학생은 글을 좀 쓸 줄 아는 학생이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일종의 서론이죠. 서론에서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한 겁니까? 문제 상황을 제시했죠. 이거를 선생님이 글 쓰는 방법에서 글 쓸 때 어깨 짚고서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모순이 생겨났다 하고서 아까 얘기했던 그 요구사항, 리콰이어먼트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부터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낮은 TFP로 인한 성장 동력의 약화이다. 현재 GDP의 큰 부분을 자본집약적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인 첨단 산업 제품의 핵심 부품을 수입해서 쓰는 등 원천 기술 보유 문제도 심각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GDP가 대기업에 의존하는 산업의 이중 구조화 역시 큰 문제이며 이와 관련된 빈부격차는 고질적이다. 따라서 뒤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첨단 기술을 확보해서 TFP를 높이고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고용된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면 TFP도 높일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부력이 풍족해질 수 있다. 예. 자, 여기까지가 말하자면은 처음에 요구했던 요구사항에서 요구했던 부력이죠. 예. 논제에서 요구했던 그 부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장려나 제도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안 봐도 뭐 얘기할지 뻔하지요. 강력을 얘기할 것 같죠. 그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제관계와 군사력이다. 그죠? 현재 한반도의 주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으며 이는 일정 부분 무역에 의한 원인이 크다. 예, 다음에요. 잠깐 지우고요. 따라서 무역 상대국을 다원화하여 한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된 상황을 해서요, 우리나라가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미국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안보 상황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은 상당히 염려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동시에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 주위의 강대국들과 힘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군사력을 조금씩 보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강력에 대한 얘기였죠. 마지막으로 이제 실질적인 대안, 여기까지 이제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한 방안이 이제 여기 나와야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김구 선생님이 말했듯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계는 이미 탈산업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역량이다. 이게 아까 우리 나하 제시문에서 읽었던 핵심어가 바로 뭐입니까? 문화의 힘 아닙니까? 문화의 힘. 네,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부족한 부력과 강력을 정비하면서 앞으로 세계에 내놓을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죠, 이게.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요, 그 문화 콘텐츠가 뭔지 구체적인 예를 한두 가지 정도만 더 들었으면 더 좋은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천재 나이웨라는 어떤 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개발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앞으로의 세계에서 소비의 대상은 문화가 될 것이므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위한 노력은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일반론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답안을 받은 학생의 그 내용을 살펴봐도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정도의 글은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즉 다시 말하자면은 논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대로 순서대로 논제에서 요구한 순서대로 정리해 나가면 그게 가장 좋은 답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학생이라면요, 아, 이건 뭐 지금 서울대 정신원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근접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자신감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교과서에서 어떻게 이제 주제를 통합해서 여러분들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건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계 논술이니까요. 선생님이 이 교과서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인문계 논술은 대개 이제 국어교과하고 사회교과, 또 때로는 이제 과학교과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교과 하면은 문학 과목이나 독서 과목이나 국어생활 과목이나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교과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시민윤리 등등 여러 교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은 주로 이제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은 그런 과목들, 물리나 화학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은 데서 이렇게 지문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생명윤리라는, 지난 시간에 왜 선생님이 생명윤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이해하겠지요? 지난번에 논술을 출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키워드라고 그랬지요. 키워드 설정. 그게 바로 주제지요. 주제를 설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이번 시험을 한번 출제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출제하는 그 출제 장소에다 이제 이렇게 가져다 놓겠지요.
그리고 생명윤리와 연관된 그러한 지문만 아마 뽑을 겁니다. 그 뽑아가지고 거기서 그 내용 속에서 이제 연관된 것끼리 서로 이제 매칭을 시키겠죠.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생명윤리에 대해서요, 선생님이 각 과목에서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국어교과에서는요, 문학 사항교과서에 그 시 중에 세가 있습니다. 어떤 그 박남수 선생님의 그 시인데요. 순수한 삶의 가치 옹호와 추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진 그런 새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교과서에서도 식량 문제 해결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그 다음에 독서교과서에 새로운 생명 가치의 모색, 이런 부분이 이제 생명윤리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교과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을 텐데요. 도덕교과서에 과학지상주의나 또는 사회문화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시민윤리교과서의 과학지상주의 위험성, 또 철학교과서의 새로운 윤리. 다음에 과학교과에서는요, 과학 과목의 어느 재판장에서 생긴 일, 그 다음에 생물2 교과서의 핵이식 기술, 이런 내용들이요. 이런 내용들이 생명윤리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지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서 제목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제목을 살펴보고요. 아, 나는 이번에 정보화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통합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요. 교과서의 제목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그와 관련된 그러한 단원들이 있죠. 단원들의 내용들을 한번 쭉 모아보세요. 이렇게 선생님처럼요. 모아가지고 그 내용별로 같이 묶어서 읽으면은 그게 바로 통합적인 독해가 되는 거고 통합적인 논술 준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요. 몇 가지만 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박남수의 새인데요.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서 많이 접했던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노래를 한다고 그랬어요. 노래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그죠?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따스한 체온.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이거 누구하고 대비하는 겁니까? 이게 인간하고 대비하죠. 그죠? 인간은 울어서 뜻을 만들기도 하고 또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포수는 한 덩이 나부로요. 포수가 한 덩이 나부로 순수를 겨냥하는 거네요. 그 새는 이렇게 노래하고 사랑하면서 체온을 가지는 그러한 순수의 어떤 상징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겨냥해요, 나부로. 근데 매양 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날 따름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이 이렇게 훼손되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떤 그 화제라면은 그런 화제라면은 이제 새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새인데 이 화제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결국 뭐냐면은 인간도 역시 어떤 생명의 가치를 이제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라는 말을 그냥 순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가식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출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윤리를 우리가 지키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를 하나의 지문으로 활용해서 제시문 속에 넣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으로 살펴보면요. 선생님이 순수라는 말을 했는데요. 순수라는 말을 한 이유가요. 포수는 아까 이제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인식의 주체예요, 이게. 근데 납은요. 이 납으로 이제 쏘는 거 아닙니까? 새를. 이게 인간의 문명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수단이고요. 이것이 인식의 수단은 바로 언어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는 자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의 대상이잖아요. 인식의 대상. 그리고 상한 새는 결국은 이제 인간과 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명, 납에 의해서 파괴된 자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윤리의 핵심은 인간과 자연의 어떤 대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인간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어떤 그 재앙이 결국은 인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서 이런 제시문을 출제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지문을 우리가 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문이 여러분들 이제 촘촘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읽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자료실에 다 올려놓을 거니까요. 자료실에서 보면서 지문을 보면서 같이 이제 설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 교과서에서요. 과학지상주의 위험성이라는 그 시민윤리 교과서 86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한 결과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처음부터 부정적이죠. 과학기술에 대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파멸에 빠뜨릴 수 있는 핵전쟁의 위험성, 자원고갈 및 자연환경의 파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특히 과학적 사고방식과 과학적 지식을 마치 최고선인 양 인식하는 과학지상주의, 요거네요. 과학지상주의는 인간의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단락에서요, 핵심적인 말은 결국 이 얘기죠. 과학지상주의는 인간의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과학적 방법을 신뢰하고 많은 영역에서 진리의 해석자 혹은 중재자로서 여겨지고 있는 과학자에게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죠? 과학적 방법은 물리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진리의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과학이 진리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언어와 방법으로서 과학지상주의가 그것의 적절한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영역으로 숨어들고 있다. 이러한 과학지상주의는 요거 중요하죠. 끝에 문장. 이러한 과학지상주의는 도덕적 무능감의 확산과 도덕적 담론의 소멸을 초래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과학에 중점을 두다 보면은 진정 우리가 갖춰야 될 인간의 어떤 가치, 그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같이 얘기하면 생명윤리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선생님 오늘 힘이 넘치네요. 분필이 계속해서 부러지네요. 생명윤리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있죠. 이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수 있다. 과학지상주의에 빠지면은 결국은 생명윤리, 인간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연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과학지상주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도덕적 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자가 말하고 전문가가 발견하여 입증하는 것만을 진리라고 여기고 있다. 과학에 대한 이러한 신념은 복잡한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실제에 대해 알게 되는 인간의 지혜, 실제와 진리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렇죠.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요하죠. 개인은 새로운 무지 상태, 무력감, 그리고 과학에 의해 주장되는 진리와의 관계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실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과학지상주의가 이만큼 인간의 가치나 생명윤리를 위협할 만큼 아주 상당히 그 참 부정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요거 잠깐 지우고요. 핵이식은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한 후 핵을 제거한 난자에 이식하여 발생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초기의 핵이식 기술은 분화된 세포의 핵이 완전한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연구되었대요. 1950년대 미국의 브리그스와 킹은 개구리 미수정란에서 핵을 제거한 후 포배기의 세포의 핵을 이식시켜 완전한 개구리를 발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개구리 복제에서 시작된 핵이식 기술이요 점점 발달돼서 이제 영국에서는이죠 돌리라는 복제양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고 우리나라에서는 송아지 영롱이라는 그 복제 송아지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성공했죠.
복제양 돌리는 암양의 젖샘에서 체세포를 추출한 후 일정 기간 배양한 후 다른 암양에서 추출한 무액의 난자 융합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기술은 인간 복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기술에 의해서, 과학 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뭐랄까요? 윤리적 가치, 예,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생명이라는 것은 과학의 어떤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것은 절대자의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인간의 생명까지도 인간이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정말로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견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생명 윤리와 관련된 국어교과, 사회교과, 그 다음에 과학교과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것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무조건 교과서의 내용이 중요하다 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주제에 맞게끔 교과서의 내용들을 함께 모아보는 거지요. 목차를 보고서 모아보는 거죠. 그것들이 바로 통합적인 논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요, 제가 설명을 좀 간단히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라면요, 두 번째 사례는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 소유욕이라는 그러한 키워드, 말하자면 주제를 가지고서요, 국어교과, 사회교과, 과학교과에서 지문을 한번 모아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지문을 모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자, 국어 교과서에서는요, 여러분들 구운몽 알지요? 구운몽,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뤘었는데, 구운몽하고 그 다음에 참화설, 그 다음에 무소유, 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들이다, 그 다음에 흥부부부상, 이런 작품들이 전부 뭐하고 연관되느냐 하면 인간의 소유욕, 물적 소유욕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회교과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요, 사회문화 교과서의 청소년의 과시 소비나 또는 생활경제 교과서의 경제적 욕구와 희소성, 또 철학 교과서의 물질인가 아니면 마음인가, 생태와 환경 교과서의 자원 문제와 대책, 그 다음에 인간사회와 환경 교과서의 인간과 자연 환경,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묶어가지고요, 그 내용들의 주제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 뭔가 여기서 공통점이 나올 수도 있고 차이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유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소유욕이죠. 지난 시간에 제시문 가, 예를 들어 나, 다, 라를 구성한다고 할 때요, 여기는 이제 이런 관점, 여기는 이런 관점, 이거는 이런 관점인데, 교과서의 지문은 나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마음과 물질의 역할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이쪽에서 나의 지문 속에서 한번 넣어야 되는데, 교과서를 활용하자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을 활용을 하면 되겠지요. 철학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이 부분에서 제시문에서 한번 활용하고 싶다 하면은 교과서 지문에 바로 이 부분, 바로 그 무소유 법정스님의 그 지문을 활용해서 여기에 넣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가지문이나 다지문 같은 경우는, 가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 일반적인 교과서 외의 지문에서 가져올 수 있고요. 다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문학적인 어떤 관점에서요, 어떤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소유욕과 연관된 쪽에서 하나 가져서 채워서 넣을 수가 있겠지요. 이제 원리는 늘 항상 같습니다. 그 원리는 같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공부할 때, 지문을 독해할 때요, 이렇게 모아서 주제로 모아서 살펴보는 것이 논술을 준비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이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개 글만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참화설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배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어 하 교과서에 있는 그런 글인데요.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 타는데 여의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 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곧 내려 걸어가는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지금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요. 결과적으로 쭉 보면은요. 내용 자체가 내가 남의 거를 빌려서 이제 빌렸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것이 잘못될까 봐.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어머니 몸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모두 실제로 자기 것이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거 세상으로부터 다 빌린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세상으로부터 다 빌렸다. 그래서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돕고 또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드리고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엄이는 지아비로부터 비복은 이제 종들이죠.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말을 빌린 경험을 이제 화제로 삼는 거죠. 이게 이제 화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화제가 삼아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라? 소유에 대해서 소유에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이 이제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주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지문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뒤에도 연결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하면 다 똑같이 이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지문 넘어가 볼까요? 이제 사회교과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경제적 욕구와 희소성 생활경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지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 뭐라 할까요? 그 가치,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지요. 거기에는 뭐 권력도 있고 또 부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그 가치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지려는 사람은 많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희소성의 원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희소성의 원리가 바로 소유욕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한번 쭉 보면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 문제는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단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게 그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지문에서 경제적 욕구는 많은데 그러나 갖고 싶은 희소성 가치는 희소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바탕에는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바로 소유욕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희소성의 원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태와 환경 교과서에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발달해 나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자원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자원 문제가 지금 심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연 자원이라는 거는 언제나 그것은 일정한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한 지역에 편제하는 그런 그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체 연수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원의 가체 연수도 대부분 60년 미만으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런 그 에너지 자원들이 천연 자원들이 상당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에너지 문제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국가들 간의 그 정치적인 그 관계를 좌우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자원 보유국들이 조유한 이 자원을 국제 정치 무기로 사용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과 같은 자원 문제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아직
뭐 석유나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몇 개 그 광물 자원이 있긴 하지만은 아주 그 양은 매우 적지요. 석회석이나 흑연, 다음에요 고령토 등의 자원은 비교적 많은 편이고요. 경제 수준이 자꾸 높아지면서 자원의 수요도 급증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 가능한 천연 자연은 한계가 있으며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는 게 필자하고 싶은 얘기죠. 무계획한 자원 개발은 자원의 조화, 균형을 파괴하여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문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자원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 자원을 꼭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 기저에는 바로 뭐가 있다? 인간의 소유욕이 바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소유욕이 그 내면에 게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과서의 그 지문은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에서 논술을 출제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명히 참고해서 거기에서 이제 근거를 두고서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논술을 준비할 때는 어떤 그 전문적인 그 논술 서적을 봐야 된다, 아니면은 또는 전문적인 논술 교육을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크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현재도 선생님하고 살펴봤듯이 교과서의 지문을 주로 활용을 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교과서의 지문을 여러분들이 독해하는 거, 그걸 독해하는데 주제를 통합해서 독해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소유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의 어떤 생명윤리라든지 이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과를 통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인문계는 역시 주로 잠깐만요. 지우고서요. 인문계는 국어과하고요, 이렇게 사회교과의 지문이 통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사회교과의 지문들이 더 비중이 높다. 이렇게 요게 이제 비중이 요 정도라면 사회교과의 비중은 비중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국어과하고 사회과하고 통합해서 여러분들 주제를 만들면 좋은데, 사회도 교과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좀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냥 사회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교과서의 내용들만 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통합해서 지문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지문만 뽑아서 주제별로 정리해 놔도요,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그 논술 준비의 어떤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요, 교과서를 보면은 목차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목차를 살펴보면서요, 연관되는 것끼리 묶어서 정리를 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읽으면요, 훨씬 효율적인 독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를 읽는 건 읽지만은, 그러나 어떤 주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소유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묶여진 그러한 지문들을 읽어가는 독해하고는 전혀 다르겠지요, 내용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읽으면은 예를 들어 소유욕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논술에서 이제 서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은요,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내가 소유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과서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글로 연결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 읽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가지고 글을 쓸 때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통합적으로 주제를 연결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 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글이 주제별로 딱딱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선생님, 주제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이렇게 그런 궁금증을 가질 거 아니에요,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한 대학의 예시를 들었었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를 2002년도부터 올해 2011년도까지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그 주제를 연도별로 쭉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주제를 하나의 샘플로 삼아 가지고요, 그 주제와 관련돼서 관련되는 교과서의 내용들을 한번 묶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효율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과서를 활용한 주제 통합의 독해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으면요, 게시판을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무리할 시간은 선생님은 언제나 새로 준비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할 텐데요. 여기 하나의 그 사진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요 사진이요, 여러분들 대개 이제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체육대회를 할 때 반대항으로 체육대회를 할 때 학급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출발하기 직전에 어떤 그런 모습들, 아주 긴장돼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어떤 친구는 앞을 쳐다보고 있고 어떤 친구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옆을 쳐다보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똑같이 이렇게 나가서 현재 똑같은 줄에 서 있지만은 나중에 결과는 누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고 결과는 다 다르게 나오죠.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논술은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도착지에 먼저 도착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논술 기초편을 다루고 있잖아요. 기초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요, 아까 주제통합형 그 교과서의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요, 얼마든지 이런 경주에서 여러분들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마무리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좀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선생님이 쓴 시를 하나 낭독을 하면서요,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에게서는 오늘이 중요하죠. 물론 이제 미래도 중요하고 지나간 과거인 어제도 이제 우리 추억 속에 남아있긴 하지만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쓴 그 시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목소리는 성우 같지는 않지만 했던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삶은 언제나 시행착오를 전제로 한 가정의 연속일 따름. 한 번 빗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후회가 가슴을 치고 그 파동으로 눈앞이 흔들리고 몸뚱이가 요동을 쳐도 종국에는 모든 것을 비우고 강렬한 여백으로 살아남아 끈질기게 일어서고야만은 오늘이 펄펄 끓어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거는요, 정말 하루하루,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용광로처럼 또 그 펄펄 끓어오르듯이요, 정말 힘있고 용기있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은 여러분들의 꿈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시를 끝으로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